예, 오늘 강의는 공인노무사 동차 합격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수험생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나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좀 바빠서 미뤄졌는데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만들었습니다. 2차 강의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떤 원리적인 면을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가장 복비형이죠. 가장 악명 높은 행정쟁송법, 시험에 합격한 현직 노무사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 과목입니다. 좀 숲을 보는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차 과목을 무작정 공부를 하기보다 이 원리부터 아셔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2차 과목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부한 사람도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공부 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이걸 먼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그곳에 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늦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도달해요. 저는 결론적으로 1차 객관식 시험보다 2차 시험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답을 맞춰야 돼요. 정밀하고 세밀하지 않으면 그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2차 시험은 뭐죠? 답이 없어요. 답을 정해놓고 이걸 맞춰라,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실패의 지름길. 2차 시험을 1차 공부하듯이 하는 거, 이게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이 사람 머리는 입력하는 어떤 회로가 있고 출력하는 회로가 있어요. 입력은 뭡니까? 책을 보고 듣고 하는 게 입력이죠. 출력은 뭡니까? 말하고 쓰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은 원리가 달라요. 1차 시험은 아무래도 인풋에 많이 의존되죠. 시험 문제에 있는 답을 고르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많은 것이 입력돼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 입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암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원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2차 시험은 어떻습니까? 쓰는 거죠. 아웃풋의 영역입니다. 객관식은 딱 정해진 답을 정확히 고르지 않으면 그냥 틀린 거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2차 시험은 뭐라도 쓰면 낮은 점수라도 부여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인풋이 없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시험에 막상 들어갔을 때 시간 안에 답안지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백지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뭘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뭘 많이 못 써서 떨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답을 찾으려고. 어떤 용어를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경직되죠. 사고가 경직되고 그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여러분, 스케이트로 하는 운동 경기가 크게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 트랙이 있죠. 둘 다 스케이트를 신고 달리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두 경기는 완전 다른 경기죠. 스피드 스케이팅은 그냥 기록 경기입니다. 뭐 2명씩 이렇게 달리기는 하는데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록이 빠른 사람부터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돌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기록. 근데 쇼트트랙은 어떻습니까? 이건 기록 경기가 아니죠. 순위 경기죠.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관계없이 남을 제치고 먼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은 라인이 나눠져서 남의 라인을 침범할 수가 없고, 쇼트트랙은 라인이 없죠. 그냥 엉켜서 달리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경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경기죠. 쇼트트랙을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하면 안 되겠죠. 축구의 룰로 럭비를 하면 안 되고요. 1차의 마인드로 2차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출제자가 출제 의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맞추는 시험이 아닌가요? 당연히 출제 의도는 있죠. 그걸 파악하는 게 실력이기도 하고요. 그 출제 의도가 답은 아니잖아요. 객관식에서는 5개 지문 중에 하나는 맞고 나머지는 틀리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2차 시험에는 딱 정해진 틀과 정해진 내용이 딱 들어가야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법률 자격증이 뭡니까? 실무에서 하는 일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설득 능력입니다. 법률 자격증으로 실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을 하거든요. 답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돼요. 2차 시험이 그런 소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어떤 개념을 쓰고 거기에 대한 내 의견, 해석을 쓰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주제를 자기 언어로 한 줄로 설명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예쁘고 아름답게 써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이다,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평소에 하는 언행을 보면 알죠. 착한 말을 쓰고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학창시절에 윤리 과목의 점수를 보면 된다. 윤리 과목 점수가 높으면 윤리적이고 윤리 과목 점수가 낮으면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2차 시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2차 시험의 성공과 실패는 2차 시험답게 공부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외우고 많은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한 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세련되게 다듬는 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시험 합격점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평균 60점이 겨우 넘습니다. 그 점수도 환산한 거예요.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청기누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그건데, 다른 사람들은 뭐 화려하게 답안지 꽉꽉 채워서 세련되게 막 답안지를 쓸 것 같죠.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답안지 채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쟁점 파악해서 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머뭇거리면 시간 다 가버려요. 언제 거기에 세련된 내용을 넣어서 아름답게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심플하게 정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내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요 수준만 일단 목표로 하세요. 그럼 그 한 줄을 두 줄로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사과는 과일이다, 한 줄이잖아요. 이걸 늘린다 해보세요. 사과는 맛있는 과일이다. 또 늘려보세요. 사과는 단맛과 신맛이 있어서 맛있는 과일이다. 또 느리는 거예요. 사과는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질 때 맛이 있는데 요즘 사과는 그렇지 않더라. 이러면서 자꾸 느리는 거예요. 느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한 문장으로 어떤 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으로 메꿀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의외로 2차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암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목차를 정해주고 이 목차를 외우고 어떤 내용을 쓰세요. 그건 내 언어가 아니잖아요. 남의 언어를 억지로 주입해서 끄집어내는, 나는 그냥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2차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도 있죠.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가성비 낮게 하지 않더라도 합격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실제 채점위원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짜준 듯한 답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 그 쟁점을 이해하는지 이해하고 표현하는지를 보는 거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수험 현장은 너무 다르게 가고 있죠. 막 규격에 맞는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목차를 쓰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래서 더 내 답안지가 돋보이고, 양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티를 내는 비법이 될 수도 있다. 2차 시험이라서 그게 가능하다. 세세한 부분까지 막 챙겨서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큰 걸음으로 크게 하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스토리를 담으세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나만 가지고도 밟아가 보는 겁니다. 그 과정, 그 스토리를 느낌으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챙겨놓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감을 익히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뭘 물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답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뿜어내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막연하고 또 쟁점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그 간격이 줄어들어요. 방향만 맞으면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의외로 이게 빨리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살이 붙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붙일 수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살이 붙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살이 붙는 효과가 있거든요. 2차 공부가 그래요. 하나를 알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또 살이 붙어서 오히려 수월해요. 1차는 세밀하게 쫀쫀하게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2차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거기에 나의 의견을 덧붙여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통 크게 접근을 하셔라. 공인노무사 2차 과목 중 가장 악명 높다고 하는 게 이게 행정쟁송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에 설명드린 일반론을 여기에 적용해서 한번 숲을 그려볼게요. 이 원리는 공인노무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쓰는 시험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행정쟁송법. 쟁송이라는 거는 소송으로 다툰다는 거죠. 어떤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민법 공부할 때도 언급했던 건데 법은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어요. 실체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민법이 대표적인 실체법이죠. 행정법도 형법도 실체법입니다. 절차법은 뭐냐면 그걸 절차로 구현할 때 사용되는 법이에요. 민법의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형법의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행정법의 절차법은 행정소송법. 이게 이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 왜 어려운가 하면 실체법적 지식이 있어야 절차법이 이해가 돼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근데 공인노무사 과목을 보면 1차 과목에 행정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2차 과목에 이 행정쟁송, 즉 절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민법을 모르는데 민사소송법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저게 실무라서 더 어려워요. 자,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 하죠.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권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여러분이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경험 없는 소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행정심판은 할 수가 있는데 이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건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심판은 곁다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옛날에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을 무조건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한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요 예외가 이제 하나의 또 쟁점이죠.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핵심이 됐습니다. 행정쟁송법에서 양을 추려낸다면 행정소송만, 그것도 취소소송만 잡고 가셔도 돼요. 그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 절차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 절차법은 그게 중요해요.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뢰인들이 행정소송을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소송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뭐부터 따지겠습니까?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따지게 돼요. 그게 이제 소송 요건입니다. 절차법에서는 그 내용, 행정법, 실체법적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핵심이 그거예요. 소송이 진행 가능한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이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사건이기도 한데 저희 의뢰인이 군부대 내에서 군인들 휴게 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군부대에서 이거 다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에 출입을 못하게 막았어요. 내 재산이 저기 있고 내 업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다. 큰 일이죠. 큰 일인데 이걸 행정소송을 해달라고 왔을 때 이게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이거 판단하는 게 행정쟁송법의 전부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토리가 있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 관문은 이게 처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처분, 행정처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처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행정쟁송법을 이해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처분이 있었냐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럼 처분이 뭔가?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일단. 그 책에서 그 부분만 찾아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 저는 이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군부대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행정소송이 안 될까요? 처분이 없어서. 아니,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의문을 갖는 게 공부예요. 군부대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행정소송이 안 될까? 처분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럼 여러분, 처분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공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건 처분이 아니라서 소송을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상당한 공부가 된 겁니다. 처분에 관계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한 걸 가지고 여러분 언어로 띄엄띄엄 서툴게 쓰더라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일단 처분청이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해야 돼요. 권한 없는 사람이 나가라 마라 한다 해서 처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인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행정청의 개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행정청을 찾아보고 뭘 행정청이라 하는지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행정청이 한 행위가 아니면 처분이 아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행정청이 뭔지. 요 사례에서는 군 부대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 산림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곳이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아닌 군부대에서 부대장이 나가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처분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는 행정청이고 뭐는 행정청이 아니지? 아, 이건 어떻게 구분하지? 군부대는 왜 행정청이 아니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길 때 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공부가 안 됐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스토리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행정청은 무엇입니까? 물었다고 해봅시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죠. 행정청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나 책에 있는 거를 외우지 못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쓸 수 있어요. 행정청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말씀해보세요. 한 줄로 표현해보세요. 서툴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다. 서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 살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범위에서. 자, 또 살을 붙여보세요.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거 살을 붙여보세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이다. 행정청이 하지 않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늘려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뒤에서 하는 내용들까지 들어보면 거기서 또 갔다가 살을 붙일 게 또 생겨요. 책 하나 보지 않더라도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니까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조금만 지식이 늘려도 쓸 게 많아지는 거예요. 답안지가 풍부해진다는 거죠. 아까로 돌아가서 그럼 처분에 대해서 쓰시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일단 한 줄로 말해보세요. 처분이 뭔가. 처분은 행정쟁송,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아우르는 겁니다. 행정쟁송의 기초가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언어로 하시면 돼요. 처분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청의 법률행위다. 정확한 표현은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아까 행정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처분을 물을 때도 그걸 갖다 쓰면 되죠.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로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행정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못한다. 이렇게 살을 또 붙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알 때마다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간결하게 말해보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그게 2차 공부예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사례로 와서 군부대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분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처분을 받아오세요. 그 의뢰인이 이제 물음표가 들죠. 처분을 받아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만약에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 당사자가 처분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권이 있으니까 계약도 했겠죠. 그곳에서 정식으로 어떤 내용을 나한테 명했는지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처분서죠. 처분서. 자, 그럼 처분서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처분청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뭘 명령하는지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짜가 들어있습니다. 민법 할 때 이제 법률행위라는 중요한 테마를 공부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가 행정행위예요.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행정법에 오면 행정행위라는 걸로 투영이 돼요. 그 행정행위 중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나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하는, 나에게 직접 이렇게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에게 처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또 한 줄 늘게 생겼죠.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로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한 처분이 아니면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살이 붙겠죠. 떠듬떠듬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써보세요. 자꾸 쓰다 보면 살이 붙어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을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또 중요한 걸 안 해요. 한 번 하고 뭘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천재인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을 얼마나 단련하는지 그 결과물이에요. 저는 여전히 제일 당황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강의 한 번 듣고 들어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제일 당황스러워요. 한 번 듣고 알 것 같으면 이 공부 안 해야죠. 다른 걸 해야죠. 아령을 하루 한 10개 들으면 근육이 이렇게 나옵니까? 심지어 머리 근육이 그렇게 될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누가 적게 들이냐, 그 싸움은 될 수 있어도 시간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작품이에요. 반복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반복이 제대로 된 방법에 올라갔을 때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써보는 걸 반복적으로 써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쓰다 보면 살이 붙어요. 거창하고 화려한 거 하지 마시고, 어디 다른 데서 주는 목차 외워갖고 그 목차 안에 남의 언어를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언어로 내 목차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목차 만들 때도 아니고 일단은 한 줄로 표현해 보는 게 첫 순서입니다. 목차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만들지 않아도 나와요. 목차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쓰고, 쟁점 쓰고, 내 의견 쓰고, 그걸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든지, 쟁점의 정리하고 바로 내 의견 쓰든지, 또 나중에 가면 여기에 대한 이론들 궁금하실 때가 있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궁금하면 그때 책 보시면 돼요. 궁금할 때 보면 바로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쟁점에 정리하고, 학설 판례는 어떤 게 있더라, 아는 범위에서. 모르면 그냥 학설 만들어요. 긍정설, 부정설 해서 긍정되는 설이 있다, 부정되는 설이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판례 모르면 넘어가고 내 의견 달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목차라는 틀에 함몰되지 말라. 그게 오히려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서가 나왔어요. 좀 시간 지나서 이분이 여러 부대에 하는데 처분서가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어요. 안 나온 데는 처분서를 달라고 해도 거기서 안 준대요. 거기도 알 거 아니에요. 아예 소송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처분서를 안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행정쟁송의 시작은 처분이다. 그래서 한 부대에서 처분서를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면 될까요? 일단 처분이 뭔지를 이제 특정을 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청구 취지를 쓰잖아요. 그 행정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처분을 쓰고 취소를 구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요 사건의 처분은 뭔가? 그 처분 내용을 보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국가 재산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게 되므로 그 무단 사용료를 내라, 이런 처분입니다. 얼마 내라, 돈을 내라는 처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청구 취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처분청을 씁니다. 국방부 시설단, 그리고 날짜를 써요. 언제 한, 그 다음에 내용을 씁니다. 국방부 시설단이 언제 한 과징금 명령, 요게 이제 처분이 되겠죠. 처분은 행정청, 날짜, 행위, 요게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소송물이에요. 소송물. 그럼 행정소송 청구 취지는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 시설단장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 날짜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돼 있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전, 앞에 배치한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심판법이 되게 중요했죠. 행정심판은 처분한 행정기간 안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다른 기관이죠. 법원, 상권분립에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으로. 그래서 행정심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곳이잖아요. 뭐 하급기관, 상급기관이 있지만 그냥 같은 기관에서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스스로 처분을 번복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너무 소모적이고 무익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분이 있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지금은 비중이 엄청 커진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는 기본 원리도 행정소송의 간이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처분, 행정청, 취소 뭐 이런 원리가 다 적용돼요. 약간 다른 게 있는데 행정소송법을 먼저 공부하고 행정심판은 차이점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행정심판은 그렇게 자세하게 막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웬만한 문제는 커버됩니다. 결국 이 행정소송법을 쭉 그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과정에 이 소송 요건들 살피는 게 하나하나가 쟁점이고요. 자, 지금은 처분이 나오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부 바뀐 게 아니라 일부 남겨놨어요. 여전히 행정심판을 먼저 하라고 예외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사건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만약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건인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하가 돼요. 소송을 할 수 없는데 한 게 된 거죠. 엄청난 실수죠. 그러니까 처분청에서 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를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줄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들은 걸로 써보라고. 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걸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한 줄로 설명해 보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원칙을 말한다. 한 줄 정리됐죠? 여기서 시작이라고. 자, 살을 붙여볼까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 뭐 붙이면 돼요? 예전에는 언젠지 모르면 그냥 예전이라고 하면 돼요. 예전에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넓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몇몇 예외, 이거 중요하겠죠. 이 예외를 모르면 소송이 각하가 될 수 있다고. 소송할 수 없는데 하는 게 된다고. 예외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궁금할 때 찾아보면 여러분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외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러분에게 딱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이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때 바로 소송을 못합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 예입니다. 운전면허. 그 다음에 세금. 세금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소송할래. 꼭 소송해서 막 무겁게 다룰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고쳐줄 수 있는 것도 고쳐주는 게 좀 효율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 소송으로 와서 법률 전문가가 법률적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공무원이 징계받으면 무조건 소송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래도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소송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세 가지는 바로 소송을 못 하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쳤느냐, 이 거쳤다는 게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논하라. 이러면 아까 했던 내용에 지금 이 예외를 더하면 이 양이 이만큼 늘어나죠. 너무 풍부해지죠, 답안지가.
이것도 줄여야 돼요. 좀 간결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핵심만 딱딱 말해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돼요. 사례 문제로 낼 수도 있죠. 어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송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아는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똑같아요. 문제가 사례로 나오든 단답형으로 나오든 답은 같죠. 자, 쟁점의 정리. 목차 하나 들어가면 돼요. 요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묻는 것이다. 너무 화려한 문장을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쟁점이 뭔지 알고 있다는 표만 내면 돼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로 쓰라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뭔지 적어요.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원칙,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본론을 적어요. 옛날에는 전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됐지만 지금은 몇 가지 예외를 빼고는 행정소송을 직접 할 수 있다. 사안의 해결. 본 사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불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투박한 용어라도 쓰시면 돼요. 요거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례 풀이가. 이건 내용이 부실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정도 썼으면 넉넉한 거예요. 또 시험 문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다. 그럼 똑같죠? 답이 똑같아요. 국세 부과 처분 문제가 나왔다. 결국 이거 묻는 거죠. 뭘 묻겠어요? 그런 사례가 나오면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묻는구나. 적고 또 다른 쟁점이 있는가 또 살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할 테니까 언제 오세요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 이걸 갖고 소송해달라고 왔다. 소송할 수 있습니까? 처분이 안 나왔잖아. 처분 언제 나옵니까? 경찰서 방문했을 때 처분서를 주죠. 그러면 행정청 처분 날짜, 처분 내용이 그때 특정되죠. 그게 있어야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누가 주관을 하는가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예고를 받았다. 행정쟁송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쓸 게 많죠. 일단 처분이 있는지. 이건 처분이 아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소할 테니까 오시오라고 예고를 받은 것뿐이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처분이 있는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 한 문제에 쟁점 2개 나온 건 어마어마한 거죠.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줄여야 될 거예요. 다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간결하게, 다만 완결되게. 소론 쓰다가 시간 다 가면 안 됩니다. 짧더라도 완결되게 하는 게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한 줄 표현부터 해서 살을 붙이되 나중에는 다시 완결성 위주로 해서 간결하게 가는 요 방법대로 진화가 돼야 됩니다. 자, 요 사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무한정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한 10년 뒤에 찾아와서 10년 전에 처분 취소해 주세요. 그럼 되게 혼란스럽겠죠. 업무도 과중되고. 그래서 행정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어요. 제소기간. 사건 의뢰가 들어오는 많은 사례에서 이 기간이 지나서 못하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례에서는 처분을 받아오세요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안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분을 받아놓고 시간 묵히다가 나중에 온 경우, 이때는 소송을 못합니다. 그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주로 처분서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처분이 중요한 게 이 제소기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제소기간을 논할 수가 없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분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쓸 게 더 늘었죠. 이 처분은 제소기간의 기준이 된다. 이런 문장을 하나 또 넣을 수 있죠. 처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앞뒤로 서로 개념을 갖다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 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둘 중에 빠른 게 지나면 그냥 끝나요. 대부분 안 날로 90일. 이게 짧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나요. 그럼 사례 문제를 풍부하게 낼 수 있죠. 처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그럼 처분을 찾아요. 처분을 특정하고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나온다. 이러면 제소기간이 쟁점이 되겠죠. 그게 도달되면 그때가 안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있는지 그게 하나의 또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하고 연결되죠. 자, 제소기간도
넘어섰어요. 그래서 소장이 접수됐어요. 소송이 이제 진행되겠죠.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실체법의 영역입니다. 소송 안에서 뭐 소외, 병합, 변경, 뭐 소송 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뒤로 미루셔도 돼요. 자, 소송이 끝났고 이제 판결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소송은 취소 소송이에요. 제가 얘를 취소 소송의 예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어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한 겁니다. 실무상 취소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취소 소송이 아닌 짜잘한 것들을 그냥 한번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시간을 많이 써서 정리를 해버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찌끄레기들을 훑으시면 돼요. 자, 취소 소송에선 판결이 어떻게 나겠어요? 승소하면 취소하라고 날 거고 패소하면 기각한다고 나오겠죠. 실무에선 기각당하면 아쉽겠지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취소하라는 판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 판결에 행정처는 기속이 되죠. 그 판결의 효력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1억이 나와서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이겼냐 졌냐를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이겼다. 1억을 5천으로 줄이는 판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부 취소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일부 취소에 대해서 논하라, 한 줄로 써보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세련되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투박하게라도 한 줄로 해보시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일부 취소란 행정소송을 거쳐서 법원이 판결할 때 인용 또는 기각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가 어려우면 승소 또는 패소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취소하는, 일부만 받아주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 줄 됐죠? 이것만 해도 포인트가 나온다니까. 빵점이 아니라니까. 자, 살을 붙여보세요. 아, 나는 책을 안 봐서 살을 못 붙여, 이러지 마시고 살을 붙여보세요.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 여러분 지금 모르잖아요. 책을 안 봤다는 전제로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답을 못 쓰냐? 아니잖아요. 답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쓸 수가 있어요. 자, 세금 1억 나온 거를 5천으로 깎아주는 판결이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시라고. 1억 나왔는데 5천이 적당하다. 그러면 전체를 꼭 취소해야 되냐? 그럼 취소하면 다시 5천으로 처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판결에서 그냥 5천 깎아주는 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법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해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님 말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 생각을 적으라고.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의견과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걸 목차로 그냥 학설해갖고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쓰면 된다니까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 세상에 부정하는 사람 한 명 없을까요? 긍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없으면 내가 주장하면 되지. 내가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잖아.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학설은 그렇고 판례 모르죠. 지금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면 못 씁니까? 판례가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달리 보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인정해서 나쁠 거 없죠? 판례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례도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틀릴 수 있죠. 근데 이 틀린 게 2차 시험에서는 큰 장애가 아니라니까요. 판례를 잘못 알고 있다 해서 점수를 하나도 안 주냐? 아니요. 아, 판례를 잠시 기억을 못할 수 있구나.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구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견을 넣어요.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어요? 절차 많아지는 것보다 좀 깎아서 판결을 해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나는 긍정설을 따른다. 나는 이런 판결을 허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완결이 되잖아요. 일부 취소에 대해서 여러분은 문제가 나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스토리를 갖고 본인의 언어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본인의 언어로.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라고. 다른 데 시간 쓰지 말고 이렇게 한 줄을 써보는 이런 데 시간을 왕창 투입하시라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선 특이한 판결이 있어요. 원고가 이겼어. 이긴 것 같아. 여기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했을 때 현실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이제 건축허가 내서 이렇게 아파트를 쭉 짓고 있는데 30층을 짓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거 올라가면 나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한 17층 올라갔어.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이거 이 아파트 짓는 게 부당해. 그럼 취소 판결을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취소 판결하면 어떻게 되냐? 17층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 사회적 낭비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가진 특수한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여파가 있는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는 비록 원고가 이긴 것 같은데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사정 판결이라고 해요. 사정을 살펴서 달리 판단하는 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고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접어두고 이런 판결이 있구나라는 강렬한 인상은 받으셨죠. 감정과 함께. 그것만 챙겨가세요. 그래서 사정 판결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방금 쓴 예를 들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판결이다. 자, 판결까지 났어요. 이 판결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속력이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건 이제 부수적으로 챙기시면 되고. 자, 취소 소송을 전체를 싹 훑었습니다. 정시간 없으면 이것만 해요. 방금 말씀드린 쟁점만 가지고 살을 붙이는 훈련을 하고 살을 붙일 때 필요하면 책을 슬쩍슬쩍 보세요. 이런 마인드로 사례를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양념을 조금 더 부과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요 아파트 올라가는 거 지금 17층 올라갈 때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올라가겠죠. 그럼 소송 시간 끌다 이거 다 지으면 어떡해.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동안 계속 장사를 못하면 생계의 위협을 받겠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 그 정지기간은 2개월이다. 소송하는데 6개월 걸린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2개월 동안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을 멈춰놓는 신청을 같이 세트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세트로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 놓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런 집행정지가 있구나. 하나 알아놓으시고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쟁점이 또 하나씩 발굴이 돼요. 한꺼번에 쭉 백화점처럼 나열해놓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 큰 물줄기를 먼저 정리하고 거기서 살을 붙여가면서 하나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한 줄로 표현해 보기를 계속하면서 또 살을 붙여보고 지식이 생기면 원래 내가 정리했던 쟁점에 글을 갖다 또 쓰면서 원래 걸 또 풍부하게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모르겠다. 그럼 오늘 강의만 갖고 시험장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 의외로 이 2차 시험이 여러분이 환상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취소 소송이고 가장 많은 소송. 근데 행정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무효야라는 걸 구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청에 뭘 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할 수는 없고 그걸 하려면 먼저 어떤 신청을 해서 거부를 받으면 그 거부 처분이죠.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행정소송의 본래 형태인 취소 소송의 형태로 전환해서 싸워보는 거죠. 행정심판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행정심판이 가진 특징이 뭘 해달라는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뭘 해달라, 의무이행 소송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에 뭘 해달라는 걸 할 때는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받아야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다. 거기서 허가를 안 해주고 거부도 안 해요. 거부를 안 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거부 처분이 있어야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류를 그냥 반려해요. 서류 갖고 가세요. 예전에 출입국 관리소 상대로 소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외국인이 어떤 비자 신청, 연장 신청 이런 거를 할 때 지금은 안 그런데 서류를 받고 안 해줄 것 같으면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 처분을 안 하고 그냥 서류를 반환해요. 그냥 서류 가져가라고. 이게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처분서를 주면 소송할까봐 그냥 서류를 안 받아요. 서류를 돌려보내니까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서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체류 기간이 지나. 그럼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퇴거 처분을 합니다. 나가라고. 그럼 퇴거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미 내보내서 할 수가 없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 접수할 때 거부 처분이 오면 집행정지하고 소송을 다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뺐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뭘 했냐면 이 거부, 서류를 받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했어요. 소송을 해도 됐는데 그 외국인이 비용 부담이 돼서 행정 심판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전치주의는 아니에요.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게 들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드니까 행정 심판 절차를 해줘서 인정이 됐어요. 서류를 이유 없이 반려하면 안 된다. 일단 접수해서 어떤 처분이든지 해라. 이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결정문과 함께 서류를 넣으니까 해주기 싫으면 이제 거부 처분이 나오죠.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제가 변호사 초기에는 비자 업무가 제 특화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상대하는 데는 출입국 관리소였어요. 그때는 출입국의 어떤 그 지위가 상당히 이제 갑이었죠.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처분서 달라고 쫓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처분서 못 준다. 달라. 처분서 주면 변호사님 소송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소송하려고 그러죠. 이게 자주 있는 풍경이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의 처분에 대해서 선례를 제가 많이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지금의 이 흐름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뼈대로 요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그 하나하나 핵심 쟁점부터 스스로 자기 언어로 표현해보고 살을 붙여보고, 일단 내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인풋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아웃풋을 자꾸 하면서 그 갈증을 인풋으로 채워놓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쓰는 시험은 다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웃풋의 예술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간결하지만 완결적인 표현을 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장으로 써보고 거기에 살을 투박하지만 붙여보고, 갈증이 나면 그때 조금 지식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해보고. 그런데 너무 풍부해도 시험장에서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간결하게 쓰고 다만 전달력 있게 완결성 있게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라. 열심히 하는 수험생 분의 요청으로 예정이 없던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또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이 하는 모범 답안, 이걸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회귀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해야 좀 덜 불안하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건 수험생의 몫이겠죠. 제 나름대로 수험 경험,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청기누설을 했습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이 증명된 결과가 접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 다니고 장사도 해보고 늦은 나이에 생전 처음 법 공부를 해서 짧은 시간에 사시 합격을 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바로 붙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합격하기까지 딱 4년이 걸렸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시험 과목은 생판 다 모르는 과목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스터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본다는 유명한 책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양이 좀 적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책과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오래된 인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강사들 강의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제 귀에 좀 들어오는 뭐 말투가 좀 어눌한 뭐 그런 강사들이 있었어요. 수강생 많지 않은. 그런 인강은 되게 또 쌌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써보는 훈련을 했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글씨도 안 써집니다. 긴장감과 그 촉박한 마음에 글씨도 안 써져요. 근데 평소에 그냥 내 언어로 표현하는, 그것도 간결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 연습은 조금 했어요. 빨리 쓰면서 알아보게. 예쁘게가 아니라 빨리 쓰면서 알아볼 수 있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넣어봐야 시험장에서 크게 파괴력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읽히도록, 채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그런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차 공부는 1차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